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제가 설명만 한 것 같아서 우선 고대 음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세이킬루스의 노래밖에 들려주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유명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좀 명확한 곡이라서 이제 제가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는데 그 곡 외에 이제 아폴로를 위한 2곡의 델피 찬미가 뭐 오레스테스라고 해서 비극적인 그런 가사의 내용이 담긴 그런 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 뮤즈에게 바치는 찬미가 이 네 가지가 고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이제 유튜브에 치면 나오지 않고 영어로 치면 나오는데 사실 좀 듣기 편한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들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계속 제가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몇 가지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레스테스라는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아폴로를 위한 2곡의 델피, 아닙니다. 네, 오레스테스라는 이제 비극적인 가사 내용을 담은 음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 또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 자, 지금 금방 들은 게 아폴로를 위한 2곡의 델피 찬미가였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이러한 이제 그리스 음악이 연주되었던 제전이 이제 2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아폴로 제전이라는 이게 좀 탭이 정확하게 필기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자, 아폴로 제전이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되게 좀 만화로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되게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아폴로도 자주 나오고 디오니소스도 들어보는데 이제 이 제전이 그 당시 때 실제로 있었고 이러한 제전이 완전히 이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음악에 대해서도 이걸 통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성격 그리고 악기 그게 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아폴로 제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평온하고 절제된 또 이성적인 그런 음악들이 주로 연주가 됐었고요.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연주됐던 음악의 그런 성격은 자, 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나누면 우선 흥분, 광란 뭐 또는 이제 이러한 그 감정을 담아서 드라마 같은 것들도 뭐 드라마틱한 그런 음악들을 네 이제 만들어냈었던 거죠. 이러한 이제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리 생각했을 때 어떤 악기가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아폴로 제전과 디오니소스 제전에 먼저 아폴로 제전에서 주로 연주됐던 건 키타라라는 악기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그 다음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주로 연주됐던 악기는 아울로스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이걸 당장에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악기들 또 그 큰 범주들을 생각했을 때 좀 평온하고 절제되고 이성적인 그런 음악을 하기에 어울리는 악기는 어떤 악기일 것 같고 또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이제 주로 연주되던 흥분, 광란 이런 이제 성격을 나타내기에 좋은 악기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키타라라는 악기는 현악기 그리고 디오니소스 제전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가 많이 관악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과 이 악기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고대에 이러한 완전 상반된 성격의 음악이 있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막 페스티벌 같은 그런 이제 뭐 음악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막 흥분, 광란, 뭐 특히 또 뭐 클럽 이런 데서도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음악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주로 또 연주하는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뭐 세미 클래식 같은 경우 뭐 그런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온하고 절제되고 또는 명상음악 이런 것들 네 이성적이고 이러한 특징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고대에서부터 이러한 상반된 성격의 음악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세 음악을 해볼 건데 먼저 자 고대, 중세 이제 시대를 좀 구분해 보면 약간 책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고대는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좋게 기원전부터 AD 이제 5세기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그럼 중세 같은 경우에는 5세기부터 15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중세에는 이제 음악사에서 큰 7가지의 그러한
시대 중에서 이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시대거든요. 5세기에서 15세기면 이제 1000년 정도죠. 네, 그때를 중세로 보고 있고 그 전에 기원전부터 5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시대가 헷갈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단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중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떠한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세에는 기독교 사상이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이다. 이제 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대의 뭐 아폴로,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 그러한 이제 신들은 더 이상 중세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사상이 유럽을 지배했다는 거죠. 바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그 유럽의 사상들, 뭐 그리고 문화들, 뭐 예술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가 이제 막 곳곳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또 유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서양음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때 음악 후원자, 이 후원자도 좀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이 시대 때는 주요 후원자들이 어떤 계층이었지를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이 당시 때 권력을 가졌던 존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작곡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때 음악의 후원자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되었고 단선율 성가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미 고대에 얘기했었잖아요. 단선율 성가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중세에 와서는 이제 변형되면서 이제 드디어 최초의 다성음악 형식인 오르간음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세의 아주 중요한 의 중에 또 하나인 사선 악보. 그전에는 지금의 형태와 같은 그런 악보가 없었어요. 문자 기보법이라고 했었죠. 근데 중세에 드디어 오선보표와 좀 비슷한 형태의 사선 악보가 고안되게 되었고 다음에 또 막 시대가 길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아르스 안티과 옛 스타일의 음악을 아르스 안티카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대 음악을 아르스 노바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후반에 가서는 더욱더 세속음악이 이제 점점 관심이 이제 집중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교회 음악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놓았던 음악적 규칙 같은 것들이 점점 풀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막 성악 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악 음악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신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되게 경시했는데 이제 점점 기악 음악들도 조금씩 발달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미 지금 수업이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원래 계획은 한 단선율 성가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어쩌면 역사적 배경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얘기했던 오늘 뭐 오르가눔, 뭐 사선 보표, 사선 악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게 중세의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중세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우리 책에는 항상 이제 큰 주제 밑에 이렇게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목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파트를 끝내고 났을 때 내가 중세음악의 역사적 배경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세음악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내가 잘 듣고 또 내가 제대로 숙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 배경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음악사에서 중세는 초기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던 시기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0년대까지를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4세기부터 보는 이제 학자들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쭉 읽어가면 중세시대는 정신적으로 기독교 교부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시기이며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가장 완벽함의 표상인 하느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예배 진행의 구성과 내용, 방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기업과도 같았고 그 중심이었던 예수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처형되고 만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비유대인들을 향해 포교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중세 시대의 이제 개혁은 기독교, 그다음 나중에 또 르네상스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때는 종교개혁. 그 기독교가 다시 또 나뉘어서 구교와 신교로 나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또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막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진짜 죽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굴하지 않고 계속 포교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던 자에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발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는 박해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로 인정되었다. 엄청나게 갑자기 급변하게 되었던 거죠. 자, 또한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열린 니케아 공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속적 생활 전체에 교회의 힘이 미쳤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전 이에 따라서 수도원이 강화. 네, 이 수도원 잘 기억해 놓으세요. 또 예배 조직도 정비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의 주교가 황제에 버금가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네, 막 교회가 이제 힘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음악의 경우 서양인의 가장 위대한 음악 문화적 성취자 이후 서양 예술 음악 발전의 기틀이 된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성가와 서양 음악의 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꼽히는 다성음악의 발생,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르가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음악들 중에서 다성음악이 아닌 것들은 없잖아요. 뭐 코드, 화성 같은 것들이 음악에 무조건 이제 사용이 되고, 심지어 뭐 아카펠라 같은 악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성악 음악만으로 이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조차도 이제 그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또 화음을 만들고, 또 이제 뭐 베이스도 이렇게 또 사람의 목소리로 깔아주고 리듬도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음악이 좀 더 풍성하고 다이나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음악의 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성음악의 발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오늘날 사용된 성과 칸을 이용한 정확한 높이 기보 체계.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뭐 사선보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중세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가 어렵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대다 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형식, 장르, 기법, 이론 등의 많은 부분들이 중세 시대에 시작되어 발전되었다. 물론 르네상스 때 이제 고대, 중세,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르네상스 사람들은 중세를 그런 예술의 암흑기라고 보았기 때문에 중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점점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중세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어 가면서 중세의 그런 예술성들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게 중세의 음악관, 우리가 고대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보에티우스.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인들에게도 음악 구조의 핵심적 구성 요소는 수, 비율, 그리고 비례였다. 따라서 음악은 예술인 동시에 학문이었고 중세 유럽의 수도, 원과 대학에서는 음악을 학문 이론으로 교육했다. 자, 그래서 보에티우스 얘기를 하자면 보에티우스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음악 이론가였다고 해요. 이 당시 때 엄청난 지식인이었겠죠.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사회고 신중심의 사회였는데 또 신학자이고 고대 때부터 또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던 게 또 철학자. 거기다가 중세시대 때는 음악가 중에 가장 최고로 쳤던 게 연주자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니고 음악 이론가였거든요. 그게 뭐 좋은 건 다 했던 사람인데 이 보에티우스가 만든 음악의 원리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원리라는 책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음악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과 수도원에서 음악 교과서로 사용되었었고 중세 이후에도 이제 음악관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 시대에도 영향을 주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음계 이론 체계, 뭐 테트라코드 이런 것들 이겠죠. 그 다음 문자 기보법 얘기했었고 피타고라스의 협화음 이론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테트라코드 체계 다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리스인의 음계 이론 체계, 뭐 대환전 체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테트라코드 외에도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 음계 이론 체계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좀 방대하게 많이 정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고대 음악 이론을 중세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론가이고 음악의 과학적 측면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중세의 음악권을 확립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음악 분류법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처럼 음악을 천체의 음악, 인간의 음악, 악기의 음악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먼저 천체의 음악은 대우주가 만들어내는 음악으로 정연한 수적 관계, 그리고 대우주의 하모니가 여기서 나오네요. 를 의미한다. 천체 음악은 항상 소리가 나고 있지만 인간의 귀가 그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그 다음은 인간의 음악으로서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영향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각 부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이 역시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음악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악기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질서의 원리를 피타고라스가 만든 음정의 수적 비례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성악, 기하음악을 말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세인들한테 음악이란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단 지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또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더 나아가서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를 해보면서 중세음악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중세 음악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면 좋을 듯 해요. 수고했습니다.